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던 그 나라의 흑해 함대가 왜 한 달째 자기 항구에서조차 안 나오고 있을까요? 7월 15일 밤 우크라이나 해군 특전사령관 마디아르가 발표한 수치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흑해에서 단 하룻밤 만에 러시아 유조선 17척, 가스 운반선 2척, 예인선 1척, 아조프해에서는 러시아가 국제 제재 우회용으로 운용하던 그림자 함대 소속 116척이 공격 대상 리스트에 올랐어요. 이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크렘린이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진 밤이거든요. 매일 밤 새로운 격침 명단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가장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왜 모스크바가 아니라 평양일까요? 오늘 새 층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표면 그날 밤 흑해에서 정확히 뭐가 무너졌는가? 동기 왜 이 시점에 러시아라는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벗겨졌는가? 그리고 결과 이 그림이 왜 한반도, 특히 평양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익히고 있는가? 이건 단순한 우크라이나 승전보가 아닙니다. 러시아라는 시스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층은 절대 안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다, 이 프레임 하나에서 대부분 보도가 멈춰 있거든요. 정작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독립분석가들 추정으로는 침공 이후 러시아 S-300, S-400 방공 시스템의 약 60%가 2022년 이전 위치에서 이동했다는 겁니다. 크렘린 내부에서는 이번 주 데미라인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갑자기 앵커리지 정신을 다시 꺼내는 게 저는 사실상 이별사로 익혀요. 이 세 개의 신호가 같은 시점에 나오고 있다는 걸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붙여봐야 진짜 상황이 보입니다. 먼저 그날 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팩트 자체가 아니에요. 팩트가 놓인 순서입니다. 7월 15일 밤 마디아르 부대의 신규 작전 몰로우가 개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날에 맞춘 시점이었어요. 마디아르 본인이 공식 발표에서 던진 표현이 있습니다. 흑해에서 SBS 새들의 사냥이 시작됐다. 계좌는 열렸다. 이 문장 하나에 어떤 리듬이 실려 있는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건 3년 동안 방어를 겨우 유지하던 사람의 말투가 아니에요. 한을 뒤집기 시작한 사람의 말투입니다. 첫날 성과 정리해드리면요. 흑해에서 유조선 17척 타격 또는 격침, 가스 운반선 2척, 예인선 1척, 아조프해에서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 116척이 공격 대상 리스트에 등재됐습니다. 크렘린 입장에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겠죠. 매일 밤 새로운 격침 명단이 올라오는 겁니다. 러시아 언론이 공식 손실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는 게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여기까지가 규모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작전에서 특히 상징적인 표적이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 국경 경비함 이스무르드호. 이 배가 왜 상징이냐면 2018년 11월 25일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초계정을 공격했던 바로 그 배거든요. 7년 후 정확히 같은 해역에서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부두 옆 격침입니다. 7년 걸린 부메랑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살라바트 정유공장 얘기도 짚어야 합니다.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살라바트시에 있는 이 시설은 올해 아직 한 번도 안 맞은 마지막 대형 가솔린 생산 시설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15km를 침투해서 원유 정제 핵심 설비 하나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근데 크렘린이 특히 격노한 건 다른 지점이에요. 우크라이나 특수전 사령부가 공식 발표에서 밝힌 부분입니다. 이번 작전이 러시아 영토 내 저항 조직 블랙스파크와 공동으로 수행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러시아 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 손잡고 자기 나라 정유 공장 좌표를 넘겨주는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 지상파에서 다뤄집니까? 안 다뤄져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시스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크렘린의 통제력이 자기 국경 안쪽에서 얼마나 얇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게 크림반도로 연결됩니다. 케르치 해협 항행이 중단됐어요. 크림 가솔린 가격이 우크라이나 본토보다 훨씬 높게 뛰었습니다. 아조프, 도누나도 봉쇄됐고 이건 러시아밀 수출의 약 4분의 1이 걸린 항로예요. 러시아 화물선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 나토 회원국 영해로 숨어드는 그림까지 나왔습니다. 자기 항로에서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니까 적국 영해에 숨는 겁니다. 이게 지금 흑해에서 러시아가 처해 있는 위치예요. 크림대교 상황도 짚어야 합니다. 케르치와 잔코이를 연결하는 이 전략적 다리가 지금 심각한 위협 상태에 있어요. 카프카즈 항구에서 크림반도로 운항하던 페리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됐다는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유조선 파괴가 만든 연쇄 반응이 이미 프론트라인까지 도착 중이에요. 크림, 헤르손, 좌안, 자포리자 일부를 포괄하는 러시아 남부 집단군, 이른바 드니페르 그룹이 정상적인 연료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짚는 게 이겁니다. 디젤 연료가 부족해지면 방공 시스템, 레이더, 전자전 장비가 다 함께 멈춥니다. 이 장비들이 다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자체 전력이 없으면 발전기로 돌려야 하는데 발전기 연료도 없으면 그것도 답이 없어요. 해상 봉쇄가 지상 방어 시스템 붕괴로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왜 크렘린이 이번 흑해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근데 이걸 다 붙여놓고 보면 하나의 질문이 남거든요. 왜 이 모든 게 하필 지금 한꺼번에 터졌는가? 결국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서방 무기와 훈련을 축적한 결과다, 여기서 정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편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가 설명이 안 돼요. 서방 무기 축적 이론이 맞다면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던 러시아 방공망이 이렇게까지 못 막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 국경에서 15km 떨어진 자기 정유공장 하나를 못 지키죠? 그리고 왜 라브로프가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죽은 카드인 앵커리지 정신을 다시 꺼내고 있을까요? 앵커리지 협상 이야기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라브로프 발언 요점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미국을 억지로 태도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6월에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공개적으로 반박한 내용이거든요. 앵커리지에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합의된 건 없다는 겁니다. 특정 제안들이 오갔을 뿐이라는 게 미국 측 공식 입장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크렘린 내부에서 대미라인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언론 네스가가 전한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앵커리지 정신은 공포와 실패의 분위기로 대체됐다. 대통령 특별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의 문책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라인이 잘리면 크렘린 백악관 채널은 사실상 끊어져요. 지난 몇 년간 러시아가 미국과 유지해온 비공식 소통 채널의 마지막 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크라이나가 잘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러시아 내부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시점을 정확히 짚어서 밀어붙인 스토리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승전보고 뒤에 이야기는 시스템 붕괴 관찰기거든요. 라브로프의 앵커리지 제소와는 딱 청개구리 모드예요. 크렘린 내부에서는 이제 그 얘기 꺼내지 말라는 신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히 반대로 갔거든요. 자기 정치적 위치가 이미 끝났다는 걸 감지한 사람이 던지는 마지막 화살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있어요. 진짜 그림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흑해에서 뭐가 폭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크렘린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방공망 얘기부터 다시 보시죠. 러시아가 세계 자랑하던 방공 미사일 시스템 있잖아요. 별명이 트라이엄프인 그 무기 S-400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모델인 S-300. 독립분석가들 추정으로는 침공 이후 이 두 시스템의 약 60%가 2012년 이전에 있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우크라이나 전선에 뚫린 구멍들을 메우러 갔습니다. 그 결과가 7월 6일 위성 사진으로 나왔어요. 나야 젬냐 로가체보 공군기지 러시아 극지 방공의 핵심 축이었던 시설입니다. 이미 2015년에 장비 대부분을 잃었고 지금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확인됐어요. 러시아가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몇 년간 얘기했던 그 극지 방공 신화가 이제 껍데기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그동안 아무도 옷 안 입었다고 말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옷이 원래 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크렘린 내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러시아 외교의 대미 채널이 지금 안에서부터 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드미트리예프 특별대표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 미국 비공식 소통 라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린다는 건 크렘린이 스스로 미국과의 대화 창구를 봉쇄하는 셈이에요. 공식 발표로는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담당자가 잘려나가고 있어요. 이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이라고 우기는 게 지금 크렘린 상태입니다. 라브로프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앵커리지 얘기를 다시 꺼낸 것도 저는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다음 순서라는 걸 감지한 사람의 목소리 톤이거든요. 정치적 유서 같은 느낌으로 익히는 겁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내부 상황 사이의 균열이 이 정도로 벌어지면 원래 그 시스템은 얼마 못 갑니다. 라브로프 인터뷰의 톤이 그걸 정확히 보여줘요. 정부 대변인이 아니라 개인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톤이거든요. 앵커리지 정신을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죽였다는 게 그 발언 요지인데 이건 사실상 자기가 그 정신의 마지막 지킴이었다는 자기 정당화 신호입니다. 문책 앞두고 던지는 최후 진술 같은 그림이에요. 러시아 외교의 얼굴이 이런 톤으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신호인지 이건 정말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미국 상원에서 던진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AXOS 보도인데요. 양당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이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 법안을 갱신해서 발의했습니다. 형식은 고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헌정 형태였어요. 법안 내용이 상당히 세밀합니다. 푸틴 개인에 대한 의무적 제재, 러시아 은행, 에너지 기업, 방산 기업, 그리고 그림자 함대 유조선까지 총망라되어 있어요. 푸틴 개인 대상 제재는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법안 발의 시점이 흥미롭습니다. 초당적 서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크렘린은 공식적으로 상처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지금 크렘린 안에서 벌어지는 그림은 훨씬 무겁습니다. 흑해에서 함대가 무너지고 방공망이 벗겨지고 대미라인이 잘리고 워싱턴에서 개인 제재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 정책 전환도 짚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패트리엇 미사일 라이선스 검토를 언급했고 이후 크렘린에 전화도 안 걸었습니다. The Hill 보도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중심 타격 능력을 보이자 워싱턴 태도가 눈에 띄게 따뜻해졌다. 한번 보세요. 주류 언론이 이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편에 섰다로 정리하는데 실제 논리는 정확히 반대예요. 강해 보이니까 붙은 겁니다. 약해지면 그날로 뒤통수예요. 이 구조를 정확히 짚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 논리가 언젠가 다른 동맹국에 적용될 때 그때 놀라면 이미 늦어요. 명량해전 얘기, 핵심은 배12척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이 순신이 그 좁은 물목에서 왜군 함대가 자기 크기의 이점을 잃는다는 걸 정확히 짚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 그림이거든요. 러시아 함대가 원래 그 정도였다는 걸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짚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러시아의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의 실체입니다. 이 문장을 잠깐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가장 아프게 꽂혀야 할 곳이 사실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서울도 워싱턴도 아니에요. 평양입니다. 2022년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무엇을 보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대량의 포탄, 인력, 여러 채널로 확인된 물자들. 반대급부로 북한이 기대한 게 뭐였습니까? 러시아의 방공기술, 미사일 관련 노하우, 위성정보 협력, 세계 최강 방공망이라던 그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얻는 것이 평양의 핵심 셈법이었어요. 근데 그 방공망이 지금 60%가 자기 자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러시아 자기 극지 기지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자기 정유 공장이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가 손잡은 조직의 좌표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스템에서 뭘 이전받는다는 겁니까? 이게 별주부전 그림이거든요. 용궁이 좋다고 따라간 토끼가 정신 차려보니 자기간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안 그 장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럴 만하죠. 세계 최강이라 붙었던 상대가 세계 상대로 벗겨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더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양은 대내적으로 러시아 협력의 성과를 계속 선전해 왔거든요. 자기 엘리트, 자기 군부에게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것들을 약속한 목록이 있어요. 근데 그 목록의 원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지도자에게 어떤 정치적 압력이 쌓이는지
이건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그림이에요. 대외 협력의 실패가 대내 정치의 압력으로 번지는 지연도착 청구서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평양의 딜레마를 세 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이전 신뢰의 붕괴입니다. 러시아가 자기 반공을 못 지키는 상황에서 북한에 뭘 이전한다는 겁니까? 이전한 기술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뚫리는 그 시스템이라면 이전받아도 답이 없어요. 평양의 대러협력셈법에서 반공 이전 항목이 통째로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지난 3년간 평양이 러시아 쪽에 걸었던 판 자체의 가치가 하락 중이라는 지적이에요. 두 번째, 국제 제재 확장의 파장입니다. 미 상원 법안이 그림자 함대까지 겨냥한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러시아 그림자 함대는 지금까지 북한을 포함한 여러 우회 채널의 공동 인프라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 인프라가 흑해에서 흔들리고 워싱턴에서 제재를 맞으면 평양의 자금 우회 경로도 함께 좁아집니다. 한 축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그 축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법이에요. 세 번째, 중국 관계 재조정 문제입니다. 북한 외교의 오래된 지렛대 하나가 러시아 카드를 흔들어서 중국의 태도를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카드 자체의 시장 가치가 지금 하락 중입니다. 대중국 협상력의 지렛대 하나가 얇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건 단기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몇 년간 평양의 외교 방정식 자체가 다시 짜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국 자체 관점으로 오면요, 패트리엇 라이선스 이슈가 흥미로운 병렬 구도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통화 뒤에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받을 가능성이 언급됐어요. 이게 성사되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세 번째 라이선스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어요. 20년 전에 미쓰비시에서 PAC 3부분 생산 계약을 맺었고 라인 가동에 2년이 걸렸으며 여전히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옵니다. 두 번째는 독일 2022년 계약, 2024년 라인 착공, 첫 미사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내년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공장이 완공되는 순간 러시아 표적 1순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한번 보세요. 일본도 20년 걸렸는데 아직 핵심 부품이 미국에서 옵니다. 이게 방산자립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라이선스를 받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종심 타격 능력을 실전으로 증명한 것, 강해 보이는 나라에만 붙는다는 그 트럼프 원칙이 여기서도 정확히 작동한 겁니다. 일본 사례 조금 더 짚어드리면은요, 2년 걸린 라인 가동 이후에도 지금까지 미쓰비시가 만드는 건 완제품이 아니에요. 라이선스 하청 조립에 가깝습니다. 핵심 유도 시스템, 시커 부품,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미국이 통제해요. 이게 20년째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방산자립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얼마나 얇은 개념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독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계약, 2024년 착공, 첫 미사일은 내년 예정. 이게 이미 있는 인프라와 이미 있는 생산 경험을 가진 나라의 타임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인프라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초기에는 사실상 독일 라인에서 나오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인정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생산이라는 게 처음 몇 년은 정치적 라벨의 문제이지 실제 생산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시청자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세 가지 신호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러시아의 종심 타격 대응 능력 상실 시점. 그게 바로 러시아의 대북 지원 여력 상실 시점입니다. 둘째, 트럼프의 강자 편승 원칙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한미 관계에 적용될 것인가. 셋째, 미 상원의 초당적 제재 프레임워크가 대중국이나 대북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 이 세 신호를 같이 봐야 지금 벌어지는 그림의 전체 크기가 정확히 보입니다.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던 그 나라의 흑해 함대가 왜 자기 항구에서조차 안 나오는가? 이제 답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못 나오는 상태가 지금 크렘린 안에서 시스템 붕괴로 번지고 있고 그 파장이 워싱턴 상원법안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리고 평양의 셈법안을 뒤집는 중입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이 느끼신 감각은 아마 우크라이나가 대단히 잘한다였을 겁니다. 지금은 감각이 다를 겁니다. 러시아라는 축 자체가 이 정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축에 자기 국가 안보 계산을 붙였던 사람이 지금 얼마나 초조하겠는가 하는 문제.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제 편입니다.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러시아라는 축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을 때 그 축에 자기 국가 안보를 걸었던 평양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한반도에 도착할 때 우리 정부는 그걸 어떤 프레임으로 읽어낼 것인가. 이 두 질문이 지금 이 시점에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